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인 어젯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 서울 광화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유아 기자, 출근길 버스 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 인근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는 시내버스 운행 일정이 계속 흘러나오고 버스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버스 운행 재개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임금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당초 협상 시한인 밤 9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노조위원장이 협상장을 떠나려 하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기간인 이틀 동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파업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았습니다. 노사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임금 2.9% 인상, 정년은 기존 63살에서 단계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서울시의 버스 운행실대 점검 폐지는 노사정 TF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시민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2만 조합원들이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멈췄던 서울 시내버스 6,400여 대 운행도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 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노조는 이 문제를 별도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후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한 전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한 찬반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돼 당원 게시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한 걸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예정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데 최고위원 간 입장은 엇갈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당내 쇄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초재선 의원들도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징계 결정이 바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 전 대표 제명 처분을 놓고 찬반 격론이 예상돼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에는 자수서에 1억 원을 건넨 자리에 강선우 의원도 동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김경 서울시 의원.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우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경찰이 오늘 김 시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시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 강선우 의원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좌관이 돈을 받은 걸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한 강 의원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여기에 공천 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도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당사자들 진술까지 서로 달라 이번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 보좌진이 의혹을 제기한 지 2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되자마자 경찰이 움직이는 게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문서를 넘기며 들여다봅니다. 잠시 후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CCTV 확보했나요?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차남의 자택, 국회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구 의원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 전 보좌진이 동작경찰서에 돈을 건넨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지 2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증거를 확보할 골든타임을 허비하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뒤에야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배우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했고 탄원서를 제출한 전 보좌진 2명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등록이 사실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 2024년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 종결했던 동작경찰서 수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 만나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특검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안건과 통일교특검법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있었을까요? 잠시만요.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했나요? 이 경찰이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확보한 게 지난해 11월인데 2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직후에 공교롭게도 이 압수수색이 시작된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강제 수사죠. 실시한 주체는 어디냐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원서 아주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탄원서를 확보한 거는 2025년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그걸 확보한 데는 어디냐? 서울청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었는데 그런데 이 수사팀에서 이 중요한 그 단서인 그 탄원서를 확보해 놓고 서울청에다가는 보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다음에 이 팀의 팀장이 경감이었는데 이 경감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동작경찰서 제끼고 서울경찰청에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또 서울청에서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게 김병기 의원이 제명돼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제명은 확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수사받고 유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뭐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경찰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비밀 금고가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조 변호사님, 그러면 경찰에 의미 있는 물증을 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압수수색에서 얼만큼 뭐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제 특히 주목된 게 금고였는데 보좌진의 진술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이 공개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이 금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대표적으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2020년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고 그 해에 이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시에 관련된 직접적 물증 확보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품 수수 관련해서 최근까지 혹시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 금고 안에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좌진의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1차적으로 금고 내지 그 추가적으로 압수수색된 이 증거와 관련된 진술들을 통해서 혐의를 뭐 조사해 가는 데에서는 뭐 경찰이 증거의 부재 때문에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아이폰을 제출을 했는데 비밀번호 공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 앞서 강선우 의원도 아이폰 비밀번호 밝히는 걸 거부했는데 이거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수사 협조라고 볼 수가 없죠. 물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것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의 연장선상에서 피의자의 적법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어떤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라든가 또는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판명이 되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나 지금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인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의 개수가 이미 10수가지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국민적인 지탄 그리고 숨기는 게 많다는 국민적인 의심 이런 것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래도 윤리심판원 결정 전에는 당에서 조금 탈당해라 이런 공개 목소리가 나오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윤리위원회 심판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제명 결정을 하기 전에는 또 제명 직후에는 당내에서 그래도 이제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라는 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는 이런 분위기가 뭔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혹이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는 그래도 당에서 중진이었고 또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억울함보다는 당을 위해서 먼저 선당 후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감정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1억 공천원금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김경시 의원을 재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김 시 의원이 자수서에서 돈을 보좌관한테 건넨 게 아니라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서는 있었어요. 왜 단서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네. 그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무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김경 만났다. 그다음에 쇼핑백 받았다. 그런데 내용물 확인하지 않고 그게 돈인지는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내용물을 그 쇼핑백을 어떻게 했느냐.
차에다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차에다 실어줬다라고 하면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김경과 그 사무국장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일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경 씨가 그게 바로 강선우 의원이었다라고 한 거를 확인시켜 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강선우 의원의 말이 다 이게 진실일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강선우 의원은 강변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변하고 있냐면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진짜로 1억 원이 반환됐을까? 이것부터가 의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요. 1억 원을 돌려줬던 돌려주지 않았던 어쨌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뇌물죄의 혐의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은 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강선우 의원이 평소에 하고 다닌 해명과는 좀 배치가 되는데요. 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가 녹음된 이 녹취록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휴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이거 저 돈 돌려주시고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 자, 송 대변인님, 지금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도 경찰에 출석해서 돈을 자신이 받은 적 없다고 진술을 했고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조금씩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지점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3명의 인물 중에서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우리가 가장 후순위로 놓고 봐야 됩니다. 이미 그 주장의 신빙성이 많이 깨졌거든요. 네. 김병기 의원과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본인은 그 공관위에서 발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한 회의록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과 남모 전 보좌관의 진술은 양립 가능합니다. 그 전직 보좌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트렁크에 뭔가를 실어줬지만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런데 이 진술은 금품 수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김경시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관이 동석했지만 보좌관이 자리에 없을 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뜬 사이에 본인이 강선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진술이에요. 그러면은 강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려주는데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까지 포함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보좌관은 내용물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강선 의원에게 직접적인 금품 전달이 있었다. 여기까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강선우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시 의원의 단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공관위 회의록을 보니까 이 김시 의원의 공천을 주장했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일었는데 이거 또 거짓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선우 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천에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언도 하지 않았고 돕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사실 곧바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괘씸죄에 좀 속할 수도 있는 그런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도 이 사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더 가고 뭔가 바로 밝혀질 내용이 아니라 이 공관위 회의록 같은 경우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공개가 될 건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습 제명한 것 때문에 이 당 내용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입장 듣고 오시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앞서 한 전 대표 지금 긴급 기자회견 발언 보셨는데 이제 뭐 허위 조작으로 제명한 건 또 다른 계엄이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송 변호사님은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새벽 1시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12.3 비상계엄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죠. 네. 비상계엄도 한밤중에 선포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도 한밤중에 나왔죠. 그리고 계엄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도 정치적 축출 그리고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까지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그다음에 계엄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당무감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하는 즉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적법성은 어떻습니까? 계엄도 위헌 위법한 것이었는데 이 제명 조치도 지금 연좌제를 부정하는 헌법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헌법에 반하고 정당법에 반하고 당헌 당규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다분해 보입니다.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엄을 해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제명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뭡니까? 선거를 앞두고 내전의 늪에 빠진 국힘입니다. 이렇게 비상계엄과 유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다른 계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계엄도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을 막았거든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계엄과 흡사하게 닮아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소해야지만 당의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은 모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 윤리위 징계안을 의결할 수 있는 최고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가 열리거든요. 이 최고위에서 오늘 징계안을 의결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밤중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이 지도부가 빨리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징계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고위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전에 또 최고위를 소집이 됐다는 것은 물론 정해져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신속하게 의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비난 게시글 작성한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가 이 징계 결정문이죠. 확인 불가능, 그다음에 또 누군가 도용했을 가능성 이렇게 두 차례나 정정을 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하루 전에 문자로 출석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이건 결국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됐고 한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황당할 뿐이죠. 왜냐하면 징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전직 당 대표였어요. 네. 직전 당 대표였다고요. 그 다음에 징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명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람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징계를 하면서 절차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모두 다 허접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징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징계가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징계해놓고 법정에서 이 징계가 제명이 유효하다라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처분도 그렇고 본안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지는 게 거의 뭐 99%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요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무능력할 뿐 아니라 무성의하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원에 이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당무를 법원으로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정치권 내에서 비판도 있는데 이렇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은 한 전 대표한테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당내 그 갈등이나 분란과 관련해서 법원은 굉장히 소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다만
명백한 이 절차적 불법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내지 본안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 네. 1차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가처분이나 법적 다툼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재심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당장 삼지대에서 정치 세력화를 한다거나 창당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유일한 선택지는 법적 분쟁을 통해서 가처분은 인용을 받고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당내 정치 투쟁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동역 체제가 흔들리거나 붕괴되는 상황 이후에 전면적인 정치 복귀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재보궐선거 출마 혹은 뭐 신당 창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까지 그런 신당 창당 같은 것을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본인에 대한 제명 결정을 인지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일성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축출되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정당, 위헌정당, 정당 해산 공세를 막아낼 유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계엄을 막았던 당대표가 쫓겨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법하게 이런 정치적 축출을 감행할 수 있다면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는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단은 법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누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고 최구식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보수권 인사의 민주당 행에 대한 당 내부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최구식 전 의원 외에도 뭐 보수 정부에서 춘추 관장을 하셨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TK 지역에서 단체장을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TK 지역이라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데 그 험지에서 또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출마를 준비하셨던 당원 분들은 사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민주당의 험지에서 보수 인사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 당이 험지에서도 이제 지지세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험지에서조차 인정을 받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야권 인사들의 입당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들 영입도 고민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수소문도 해보고 좋은 분 좀 공천하기 위해서 경남 쪽에서 그 분위기가 또 그래서 그분들은 서울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입당 환영식 같은 것도 좀. 방금 송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보수의 텃밭인 영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보수권 정치 인사들 영입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정략적인 의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에서 정말 괜찮은 분들은 민주당으로 건너가지 않을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거쳐보니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경악할 만한 갑질 그리고 불법성이 매우 농후한 그 부정청약의 과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실 있는 인사 그리고 보수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는 그렇게 건너가지 않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재건하고 비전을 보여준다면 저렇게 다른 당으로 건너가는 분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의 정치를 하지 말고 외연을 넓히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저렇게 다른 당을 기웃거리는 분들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 40대 부부와 장모가 짜고 벌인 일이었는데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옆 차선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냅니다. 뒷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5년 동안 무려 22차례나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한 건 차선을 위반한 앞 차량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재판하고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럼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 남성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는데 옆자리에는 늘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였습니다. 부부가 고의사고를 낸 이 교차로는 집과 가까워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8살부터 16살짜리 3딸을 태우고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또 입원까지 했어요. 자녀들 다치게 하고 위험한 교통사고에 놓이게 한 범죄를 인정해서요. 60대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고급 승용차 세대를 중고로 사들인 뒤 범행에 사용하고 폐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장모를 보험 사기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에 인력을 철수하라는 권고가 전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도 미국 시민들에게 당장 출국하라고 경고해 이란 시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섭니다. 이란 시위 격하로 사망자가 최소 12,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사법부는 체포된 시민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تقییم از من و شما انتظار دارن. از من و شما و سپاه و فراجا و انتظار دارن. انتظار به حقی هم هستش اینه. 이에 따라 시위 참여자가 적법한 재판도 없이 처형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란 시위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군은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일부 인력에 대해 철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사태의 군사 개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유럽 관리는 미국의 24시간 내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도 미국의 개입 범위와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위협에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은 당장 이란을 떠나야 한다고 철수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미군이 24시간 내 개입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이란 시위 관련해서 사망자가 많게는 2만 명 수준에 달할 거라는 등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어쨌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20대 청년을 신성 모독이라면서 교수형에 처하는 등 이제 인권 유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란은 신정 체제죠. 알리 하메네이라고 해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근데 또 이란은 동시에 선거도 치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모하레베라는 것인 건데요. 알라의 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메네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도전하는 것은 알라의 대리인인 하메네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수형에 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극적인 처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처형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발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 해갖고요.
노르웨이의 그런 그 NGO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 수준이라 하는데 미국 CBS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사망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규모 지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공포를 줘가지고 이제 그 시위를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미군이 카타르 공군 기지를 철수 권고를 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사망자가 많이 늘고 이제 상황 심각하니까 미국이 이제 24시간 내에 이란에 뭐 개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는 중부 지역 사령부 전진기지로 해서 이란이랑 그 지역을 다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기지죠. 네. 그 중요한 의미는 이것의 일부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협력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이란이 반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내 핵심 기지의 필수 인원만 빼놓고 전부 다 일단 철수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런 언론에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24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온 또 하나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네, 발표를 하면서 곧 뭐 미국이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 군사 개입 문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24시간 만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근데 트럼프가 이미 뭐 여러 선택권들을 보고받았다고 하던데 제일 뭐 어떤 옵션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좀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어떤 거라고 글쎄 생각하세요? 군사적인 옵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베네수엘라랑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매우 다른 국가죠. 일단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이 넘고 네. 그리고 한반도의 8배나 되는 굉장히 큰 국가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미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하기에 여러 효율성이 있었지만 이 이란은 굉장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작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어쨌든 중동 국가 중에 가장 최고의 국가고 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되고 그럼 유가도 올라가고 확전이 되고 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군사적 옵션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일단 한번 치고 빠지기 식으로 특히 이번에는 이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들 예를 들어서 뭐 선전을 하고 있는 국영 방송국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헤드쿼터를 때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전자전 그런 그 전자전을 실시해 갖고 있는 이란에 있는 은행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마비가 되면 금융 시스템이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현재 시위를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예를 들어서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제한 때문일까요? 이 친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군사 작전에 좀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군사 작전보다는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뭐 어떤 부분인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의 원인은 결국 경제 문제거든요. 이것이 뭔가 미국의 반미적인 혹은 미국이 무슨 공작을 해서 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 트럼프 일기일 때 2015년에 체결했던 이란과 미국을 포함해서 5개국이 함께했던 이란 핵 협정이 있습니다. JCPOA. 그것을 트럼프 일기일 때 그걸 무효화해버렸거든요. 협정을 파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려는데 안 됐고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작년 9월부터 유럽도 이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같이 동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란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제재가 더 불거지니까 그만큼 어려워져서 국민들이 이걸 못 견디고 지금 거리에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런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게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순간 이란의 국민들은 아 이거는 우리 내부 문제인데 또 미국이 이런 것을 뭔가 사용했구나 해갖고 특히 이란의 지도부는 미국을 다시 악마화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책임론이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제재를 그 안에 있는 시위를
압박하거나 탄압하는 더 명분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시위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이 고민이 되겠죠. 네, 교수님 아까 이제 이란은 신정 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최근에 망명한 팔레비 전 왕세자를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이란의 혼란한 정세에서 왕족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하나의 대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비 왕조 같은 경우에 1979년에 이란의 혁명으로 퇴출이 됐는데 그들에 대한 평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에 워낙 권위주의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밀 경찰도 있었고 인권 탄압이 심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레비 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79년 이후에 이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물론 왕정 복고의 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힘을 갖기는 어렵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역동이 있는 게 그런 왕정 복고 세력도 있지만 그냥 세속주의자들도 있고 또 이게 소수 민족을 지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 작동하기는 힘들다. 근데 그럼에도 미국이 저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 신정 체제의 반미적인 그 체제가 이른바 체제 전환까지도 가능한 것을 미국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이란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일부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면서 외교적 자제를 현재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특히 이 사우디는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해서 보도나 뭐 지지 표명 이런 거를 제한하는 어떤 지시를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사우디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가 이란과 이게 국교 정상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중동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슬람의 핵심 국가고 또 이란은 시아파고 이쪽은 수니파의 각장 종주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마침내 국교 정상화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 사우디에 당연히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국가 개혁 프로젝트를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이뤄지고 안정이 흩어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체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는 왕정 국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고 이란에 비해서 개방도가 훨씬 낮은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된다면 그 걸프 국가에게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 목소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SNS에서 최대 화제라는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들어보셨는지요? 개당 수천 원에 달하는 가격에도 곳곳에서 두쫀쿠를 사기 위한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먹거리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글동글 쿠키가 나오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몇 개까지 돼요? 1인분 2개까지만. 오픈런 속 쿠키를 구한 소비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항상 지나갈 때마다 품절이더라고요. 방금 갑자기 줄이 엄청 길길래 달려왔는데 성공했죠. 근데 자꾸 냉장고에 사다 놓은 게 비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다시 채우러 나왔어요. 중동식 밀가루 튀김을 초콜릿으로 감싼 두바이 초콜릿이 국내에 들어와 인기를 얻었는데 이를 다시 마시멜로우로 감싸 두바이 쫀득 쿠키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이돌 멤버의 SNS 소개로 인기를 타기 시작하며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는 3달 만에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발적 인기에 국밥집과 일식집 등 일반 음식점까지 너도나도 판매 대열에 동참할 정도. 외국 디저트를 우리식으로 재가공한 문화 콘텐츠란 평가가 나오지만 젊은 세대에게 이 음식은 정답처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바꾸고 조합하며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거든요. 인기에 편승한 일부 업체가 턱없이 비싼 가격에 내놔 눈살도 찌푸리게 합니다. 이미 아는 맛도 새롭게 먹어보려는 실험 정신이 새로운 디저트를 탄생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맛의 변주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르더니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코스피가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고 예상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는 단숨에 4,700선을 뚫었습니다. 오후 들어 주춤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4,72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9일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를 정도로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는 물론 조선과 방산, 원자력, 자동차 업종이 돌아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주식시장의 흐름과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한 낙관론과 그에 따른 유동성, 유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합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과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고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새 인버스 ETF 등 11개 상품에 1,900억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하락에 큰 비중을 두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AI 사이클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 기대 감정이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시장 자체를 너무 좀 베어리시하게 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하락에 베팅했다 7억 원을 날렸다는 투자자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락 베팅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프랑스 개선문 앞으로 농민들의 트랙터가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수도 파리까지 트랙터를 직접 몰고 시위에 나섰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프랑스의 상징인 개선문 앞으로 농기계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강 주변에도 시위에 나선 농민들의 농기계들이 가득한데요.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의 FTA 체결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시위가 열렸던 지난 화요일 파리 도심에 트랙터 350대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농민들의 시위 양상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오는 17일 유럽연합과 남미 공동시장이 FTA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 앞 도로에 농민들이 항의 표시로 버리고 간 감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무역시장 확보를 위해 남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려는 건데요. 농민들은 남미와 협정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세계 무역시장의 새 판짝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오전까지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비는 5mm 미만, 눈은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 대전은 1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랐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8도, 대전은 14도, 창원 16도로 마치 봄 날씨를 연상케 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황사가 유입됐는데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차 높아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다가 월요일 중부에는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강한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